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한국 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3차전에서 요르단을 상대로 원정 경기를 펼쳤음에도 이재성과 오영규의 연속골을 앞세워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는 B조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경기인데요. B조 2차전까지 요르단, 한국, 이라크가 각각 1승 1무를 기록하면서 두 장의 본선 진출 티켓을 놓고 경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에 배정된 티켓 수가 8.5장입니다. 3차 예선 A조, B조, C조 이 3개 조 1, 2가 본선 진출을 확정짓게 되고요. 4차 예선에서 두 팀이 또 본선 진출을 확정짓습니다. 그리고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0.5장의 티켓을 누가 가져가는지도 결정이 나겠죠. 한국 대표팀의 목표는 3차 예선에서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매우 중요했어요. 여기다가 지난 2월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한국이 요르단을 상대로 무기력하게 0대2로 패배했잖아요. 한국은 요르단을 상대로 7경기 치러서 3승 3무 1패로 상대 전적에서 우위에 있지만 지난 아시안컵에서의 결과는 너무나 뼈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 대한 걱정이 매우 컸죠. 설상가상 손흥민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팀의 주장은 누가 할 것이냐, 손흥민의 빈자리는 누가 메울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던 경기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힘을 발휘하면서 결국 요르단을 2대0으로 제압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요르단의 입장에서도 아쉬운 경기이긴 합니다. 팀의 에이스인 알타마리, 해결사인 알나이마트가 선발 출전하지 못한 경기예요. 알타마리 같은 경우에는 발목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상태고, 알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갈비뼈 부상으로 후반전에 교체 출전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정력에서 문제를 드러내는 모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첫 경기 팔레스타인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시작이 좋지 못했지만은 오만을 제압하고 요르단을 제압하면서 정상 궤도에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 후반전 경기력은 너무 좋았습니다. 1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2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어떻게 경기 운영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정말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는데요. 후방에서 패스를 돌리면서 점유율을 높이고 상대를 끌어내리면서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역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경기는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한국 대표팀이 요르단을 상대로 어떻게 승리를 거뒀는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렛츠고! 한국 대표팀이 요르단을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먼저 경기 기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 38분에 이재성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죠. 왼쪽에서 엄지성이 들어가면서 결국 오른쪽으로 연결이 됐고, 오른쪽에서 서령호 선수가 수비수 한 명을 제치면서 크로스를 올렸는데, 앞쪽에서 수비수와 주민규가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낙하 지점으로 이재성이 들어가면서 헤더로서 선제골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재성은 이 경기에서 정말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 골이 또 결승골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후반전 교체 투입된 배준호와 오영규가 골을 만들어냅니다. 배준호가 오영규에게 밀어주고 오영규 선수가 왼쪽에서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오른발로 쳐놓고 감각적인 슈팅으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재성과 오영규의 골로 한국 대표팀은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경기 기록을 보면은 경기 내용과 상관없이 한국이 이 경기를 상당히 잘 풀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점유율에서 25대 75로 한국이 월등히 앞서 있고요. 물론 요르단과 한국의 플레이 스타일상 한국이 점유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팀이 후반전에 1대0 상황과 2대0 상황에서 경기를 워낙에 잘 풀었고요. 특히 후반에서 볼을 돌리면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에서 75%를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슈팅 숫자는 13대 12, 그리고 유효 슈팅 숫자는 2대 5입니다. 요르단이 경기 시작하고 10분 동안 몰아쳤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오프사이드가 기록되고 그러면서 슈팅으로 기록되지 않는 모습이 나오면서 골을 넣었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공격을 전개했을 때 슈팅의 정확도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0분 동안 유효 슈팅 2개밖에 기록하지를 못했죠. 한국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1대0으로 리드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2대0이 되고 나서는 무리하게 공격하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팅 숫자는
요르단보다 한 개 부족하긴 했지만은 유효 슈팅 숫자가 5개나 되면서 2골을 만들어내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이 경기 승리로 우리나라 대표팀은 B조 1위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라크와 팔레스타인 경기에서 이라크가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이라크가 현재 2승 1무로 승점이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요르단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기세가 더 올랐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국은 15일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이라크를 상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가 사실상 B조 1위를 결정짓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물론 경기는 많이 남아있지만 초반의 흐름 자체를 봤을 땐 그렇다는 겁니다. 한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요르단을 잡았기 때문에 이라크까지 잡는다면 1위를 독주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경기 내용을 살펴볼게요. 홍명보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전방에 오세훈 대신 주민규를 배치했고요. 손흥민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이기 때문에 왼쪽 측면에 황희찬 선수를 기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파트너로 조유민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 조유민의 활약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김민재, 조유민이 중앙 수비를 책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홍명보 감독은 좌우 풀백 이명재와 서령을 위로 올리고요. 그리고 김민재, 조유민과 함께 박용우가 내려오거나 황인범이 내려오면서 라볼피아나 형태로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그 가운데 황인범이 내려왔을 때는 박용우가 수비라인 위에 위치하면서 패스를 잡아줄 준비를 하고, 박용우가 내려올 경우에는 황인범이 그 위치에서 패스를 잡아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재하고 서령우가 올라가니까 황희찬하고 이강인이 중앙 쪽으로 좀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중앙 쪽에서 주민규가 고립된 걸 막아주면서 더 많은 슈팅을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여기다가 주민규를 선발로 쓴 이유는 좌우 측면에 있는 풀백들이 올라가서 측면에서 황희찬과 또는 이강인과 호흡을 맞추면서 크로스가 올라가면 주민규가 최전방에서 몸싸움을 해주면서 해결을 해주거나 아니면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반 10분 동안은 요르단이 몰아쳤습니다. 요르단이 3-4-3 포메이션으로 나왔는데 알타마리하고 알나이마트가 없는 가운데 전방부터 압박의 강도를 높였고 거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희찬이 부상을 당하는 모습도 있었죠. 요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고, 일단 박용호하고 황인범의 수비력이 월등히 좋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물론 이제 황인범 같은 경우에는 페에노르트에서도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너무나 잘해주고는 있고, 박용우의 위치도 저 위치지만 박용우와 황인범의 수비력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 초반에는 상대가 에너지 레벨을 높이면서 몰아쳤고 우리의 집중력이 올라오기 전이다 보니까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공격을 전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박용호와 황인범 중에 한 명이 내려오면서 3명이서 빌드업을 전개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 앞에서 워낙에 잘 버텨주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결국 실점하지 않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전반전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재성 선수가 골을 넣긴 했지만은 그 전에는 공격의 활로를 개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손흥민이 없다면 이강인이 에이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강인이 부담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 경기에서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강인 선수가 기대만큼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황희찬 선수가 경기 초반에는 저돌적인 드리블을 통해서 왼쪽 라인에서 돌파를 통해 활로를 개척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 23분 만에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 아웃이 됐고요. 엄지성 선수가 그 자리를 책임지게 되죠. 엄지성 선수도 직선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성공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엄지성 선수도 부상을 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단 전반전에는 왼쪽 측면이 주 공격 루트였고요. 그 가운데 오른쪽에 서령호가 크로스를 올리고 이재성이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후반전에는 교체를 통해서 분위기를 바꿨고요. 교체 카드를 너무나 잘 활용했어요. 배준호가 들어가서 배준호의 날카로운 모습이 나타났고, 오영규가 오히려 최전방에 있을 때 더욱더 효과를 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영규는 오프사이드도 많이 기록하긴 했지만 결국 골을 기록했잖아요. 주민규가 전반전에 고립되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규의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1대0으로 앞서 있는 상황에서 오영규가 들어가니까 오영규는 저돌적으로 뒷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우당탕탕 하면서 골을 넣었는데도 일가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영규 선수가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모습이 굉장히 위력적인 모습이 있었고, 이거는 홍명보 감독이 선수 교체를 굉장히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홍명보 감독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측면에 풀백을 올려서 공중볼을 올려주고 그 가운데 주민규가 마무리하는 계획이 있었다면은 플랜 A 자체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고 후반전에는 매우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플랜 A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히려 교체 투입된 선수들 엄지성, 배준호, 오영규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는 플랜 BC는 더 힘을 발휘했다는 이야기고 교체 카드가 효과를 봤다는 얘기죠. 마지막에는 백승호, 홍현석을 투입했는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볼을 돌리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나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죠.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요르단 입장에서는 알타마리의 부상이 좀 뼈아프죠. 공격이 세밀함이 떨어졌으니까요. 에이스의 결장이 여실히 드러났던 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말 셀라미 감독은 경기 초반부터 에너지 레벨을 높여서 강하게 몰아붙인다. 이 계획은 좋았지만은 그 상황에서 골을 만들지를 못했잖아요. 그 점이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아시안컵 당시에 요르단을 이끌던 감독은 후세인 아무타 감독이죠. 지난 7월에 개인 사정으로 지봉을 놓게 되면서 자말 셀라미 감독이 지봉을 잡았는데 자말 셀라미 감독이 지봉 잡고 나서 첫 패배를 당한 겁니다. 요르단의 입장에서는 이 패배를 통해서 팀을 좀 정비할 필요성이 있죠. 왜냐면은 요르단도 월드컵 본선 진출을 원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B조에서 2위 안에 들고자 노력을 해야 되니까요. 아직 경기는 또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무사 알타마리하고 야잔 알 나이마트가 정상 컨디션이면 요르단은 또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요르단 입장에서도 이 패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도약하고자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경기 후에 홍명보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볼까요? 홍명보 감독은 요르단을 상대로 2대0으로 승리한 다음 인터뷰를 통해서 소감을 밝혔는데 어려운 요르단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다. 선수들에게 공을 돌리는 거죠. 멀리 요르단까지 응원 와주신 팬들에게도 감사하다. 물론 암만 국제경기장을 채운 대다수는 요르단 팬들이었어요. 특히 이제 경기장 중앙 쪽에 흰색 티셔츠인가? 흰색 옷을 입고 이렇게 응원하는 요르단 팬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긴 했는데 사이드 쪽에 우리 팬들도 적지 않았어요. 붉은 물결을 보니까 좀 울컥하더라고요. 오늘 준비했던 것 이상으로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아직 한 경기가 남아있지만 이것은 15일 이라크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단은 좋은 분위기로 요르단전을 마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한마디로 요르단전에서 승리해서 기쁘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손흥민 대신 주장 완장을 차고 잘 이끌어줬는데 김민재 선수 인터뷰 보니까 팀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홍명보 감독을 신뢰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론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자, 이 경기 MVP는 이재성입니다. 이재성이 이 경기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한 골을 넣었습니다. 슈팅 1회, 유슈팅 1회, 그리고 한 골, 원샷, 원킬이었죠. 정말 아름다운 헤더로 결승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패스를 47회 시도해서 41회 성공시키면서 패스 성공률 87%를 기록했고요. 키패스를 무려 2개를 했습니다. 차단도 1회, 리커버리도 2회 기록했죠. 대표팀 소속으로 91경기 출전해서 12골 15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곧 센츄리 클럽에 가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가입하겠죠. 사실 이재성 선수가 종종 대표팀에서 비판도 듣고 비난도 듣고 있지만 대표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끊임없이 뛰고 연결고리 역할하고 이선의 다양한 포지션 소화하고 그리고 이렇게 영향권 높은 골을 넣고 정말 뛰어난 선수입니다. 이재성 선수는 감독들이 좋아하는 유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활용 가치가 높고 주어진 임무를 소화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이재성 선수, 한국 축구 팬들과의 약속을 지켜 기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이 경기 전에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절친 손흥민이 못 나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승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약속을 지켰다는 건 승리를 해서 기쁘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리고 오영규 선수가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오영규 선수가 행크로 이적하면서 행크에서 출전 시간을 보장받으면서 컨디션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대표팀에서 오영규 선수는 좀 아쉬웠죠. 활약이 아쉬운 면도 있긴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출전 시간이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짧은 시간만 나오니까 오영규 선수가 무언가 보여주기에는 좀 부족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오영규 선수가 이 경기에서도 교체 출전했지만 39분 출전하면서 골을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슈팅을 3회나 했고 유효 슈팅을 2회나 했습니다. 그리고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상대 수비를 괴롭히는 모습이 나왔었죠. 이 경기에서 드리블을 한 차례 성공시키기도 했고요. 오영규 선수가 A매치 출전이 12경기째더라고요. 12경기에서 한 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오영규 선수는 A매치에서 데뷔골을 넣었기 때문에 더욱더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 걸렸다. 앞으로 더 많은 골을 넣어보겠다 하면서 오영규 선수가 데뷔골을 넣은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라크전입니다. 한국 대표팀이 요르단 원정 진짜 어려운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라크하고 홈 경기를 반드시 잡으면서 1위를 독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A조에서는 우즈베키스탄과 이란이, C조에서는 일본이 월드컵 본선을 향해서 말 그대로 전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B조에서 조 1위를 좀 독주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은 A조에서 2승 1무로 아직까지 첫 승을 신고하지 못했고 중국은 C조에서 3전 전패, 3경기에서 무려 12골을 내주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월드컵 본선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본선에 진출했기 때문에 월드컵 본선 나가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 월드컵 본선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하튼 대표팀이 요르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쫙 끌어올렸으니까 이 분위기 좋을 때 이라크까지 잡으면서 B조 1위를 독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표팀 잘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없어도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선수들 교체 출전해서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요르단전은 만족합니다. 이라크를 상대로도 한번 보여줍시다. 가보자고. 렛츠고.